할인아, 문 좀 열어봐, 제발. 새벽 2시 딸의 집 문 앞에서 아버지는 정신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문을 열자 거실 바닥에 약봉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잔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영원히 푹 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도대체 그날 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순철은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초등학생 같았죠. 딸 할인이 진료실에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습니다. 이번이 9번째 시험관 시술이었어요. 8번 실패하는 동안 할인이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 아직도 순철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왔어요. 순철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할인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됐어요. 이번엔 정말 됐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철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냐? 우리 할인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순철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33살의 딸이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몸이 약했던 할인은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결정한 것도 3년 전이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사위 도혁이 걸어왔습니다. 38살의 도혁은 평소처럼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하지만 순철은 사위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성공했대요. 아기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할인이 남편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도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몸 조심해야겠다. 도혁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순철은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딸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도혁도 너무 놀라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니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죠.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민서는 그동안 할인의 시술 과정을 늘 도와줬습니다. 할인아, 어떻게 됐어? 민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야, 이번엔 진짜 됐어. 드디어 내가 엄마가 된대. 민서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인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할인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순철은 민서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도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혁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저녁 7시 할인의 집에서 임신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직접 만든 미역국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순철은 딸이 만든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30년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엄마가 된다니 감격스러웠죠. 아빠, 울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할인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도혁은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죠. 민서는 그런 도혁이 신경 쓰이는지 자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순철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임신하면 영양제가 꼭 필요하대. 네 생각해서 샀으니까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 민서가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약통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죠. 이게 뭐야? 순철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특별히 구한 거예요. 임산부랑 태아에게 정말 좋은 영양제래요. 하리는 약통을 받아들며 고마워했습니다. 민서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내 생각해주는 건 너뿐이야. 도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좀 피곤하네. 그는 아내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할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 오빠도 놀라서 그런 거야. 민서가 할인을 위로했습니다. 밤 10시 민서가 돌아가고 순철은 딸과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인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엄마가 되는 거 맞죠? 당연하지. 우리 할인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할인은 아버지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우리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 많이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할 거예요.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준 약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죠.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철은 딸이 약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얀 알약 2알이 할인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약 정말 괜찮은 거냐? 순철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가 준 건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말이 맞았죠. 10년 넘게 곁을 지켜준 친구가 해를 끼칠 리 없었습니다. 아빠도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할인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철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잘 자라. 우리 할인이. 순철이 현관을 나서는데 할인이 불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순철은 뒤돌아봤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순철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할인이. 문이 닫혔습니다. 순철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딸의 집 문을 바라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딸이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으로 돌아온 순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혁의 굳은 표정, 민서의 이상한 눈빛, 그리고 라벨도 없는 하얀 약통.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전직 경찰의 직감이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혁의 번호였어요. 순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할인이가.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무슨 일이야? 할인이가 어떻게 됐어? 순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19를 불렀는데 할인이가 숨을 안 쉬어요. 순철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몇 시간 전까지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지금 당장 갈게. 아무것도 만지지 마. 순철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인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어요. 핏기 없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순철이 외쳤지만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혁은 거실 한구석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순철은 구급대원을 따라 나가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거실 쓰레기통에서 뭔가 눈에 띄었어요. 광택 있는 종이가 아무렇게나 구겨져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할인이 그렇게 기뻐하며 보여주던 바로 그 사진. 초음파 사진 속 태아의 모습이 담뱃불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눌어붙은 담배재가 화면 곳곳에 번져 마치 생명을 조롱하듯 사진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그는 고개를 들어 도역을 바라봤습니다. 도역은 순철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죠. 이게 대체 뭐냐고.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움켜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순철은 구겨진 초음파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짓밟았다는 사실도요.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순철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일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빈소에는 할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철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순철은 기계처럼 인사를 받았어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빈소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도역이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와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죠. 사망진단서는 여기 있고요. 혼인관계 증명서도 준비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다 맞죠? 도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원처럼 사무적이었어요. 순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새끼를 뺀 아내가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사위는 벌써 보험금 받을 생각이라니요. 지금 이게 급하냐? 순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도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죠. 장인어른, 처리할 건 처리해야죠. 처리? 네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처리 타령이야? 순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직원이 나가고 빈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역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철은 그런 사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슬프지도 않아? 할인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도역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슬퍼한다고 할인이가 돌아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말을 남기고 도역은 빈소를 나갔습니다. 순철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경찰 2명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순철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한 명은 김영사, 자신이 경찰에 있을 때 후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선배님, 이아린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야? 우리 딸이 갑자기 죽은 거잖아. 순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수첩을 꺼내며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평소 심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 몸이 약하긴 했지만 심장은 멀쩡했다고 순철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사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임신 초기라 몸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그게 다야? 더 조사 안 해? 순철이 김영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영사는 그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선배님, 아직도 예전 버릇 못 버리셨네. 증거도 없이 사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순철은 움찔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누명을 쓰고 경찰을 떠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났죠.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때 일하고 이건 달라. 내 딸이 죽었다고.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사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사건은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경찰들이 나가고 순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무도 딸의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었죠.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서야, 너는 이상하지 않니? 하린이가 그렇게 갑자기 죽다니. 순철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순철을 봤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대요.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몸에 무리가 간다고. 민서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린이 방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물건도 많아서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순철은 딸을 땅에 묻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순철은 딸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도혁은 우산을 쓰고 멀찍이 서서 담배를 피며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순철에게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린아,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철이 흙을 한 줌 집어 관 위에 뿌렸습니다. 그의 손이 비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철은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하린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임신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철은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9번째 시험관 시술 성공. 임신 9주차. 종이가 순철의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분홍색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죠. 하린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죽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엄마가 됐다. 너무 행복하다. 도혁 오빠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서가 챙겨준 약 덕분에 컨디션도 좋아졌다. 정말 고마운 친구다. 순철은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에는 딱히 단서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순철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딸이 죽은 진짜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철은 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린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힐게. 네가 왜 죽었는지, 누가 널 죽였는지 꼭 알아낼 거야.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철의 눈에서도 비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다시 순철과 함께 집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순철은 딸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이 쓰던 화장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주인만 사라진 방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편지 봉투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순철은 분홍색 일기장 말고도 작은 수첩을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적어 놓은 수첩이었죠. 순철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인의 깔끔한 글씨로 날짜와 병원 이름, 의사 소견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3년 전부터의 기록이었습니다. 순철은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9차 시술 성공, 임신 확정. 그런데 도혁이 표정이 이상했다.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다. 민서는 축하한다면서 약을 또 챙겨줬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신혼집에 민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순철은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죽기 한 달 전부터의 일기를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약을 준 날마다 할인의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죠. 3월 15일. 민서가 새로운 영양제를 가져왔다. 임신 준비에 좋다고 했다. 그런데 먹고 나니 속이 메스껍다. 3월 20일. 오늘도 민서가 왔다. 약을 빠뜨리지 말고 먹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근데 왜 자꾸 어지러울까? 3월 25일. 도혁이에게 약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친구 성의를 봐서라도 먹으라고만 한다. 남편이 왜 이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다. 순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았어요. 순철은 약통을 찾기 위해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을 때 하얀 약통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순철은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대부분 비타민이나 철분제였지만 라벨이 없는 약통이 2개 있었습니다. 순철은 그것을 가방에 넣었죠. 약국으로 향하는 순철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약통을 꺼내 약사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약사는 약통을 열어 알약을 확인했습니다. 흰색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약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수면제인데요. 그것도 아주 강한 겁니다.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이에요. 수면제요? 이걸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순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약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더욱 위험해요.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다 복용하면 호흡 곤란이나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순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사의 말이 맞다면 할인은 독약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준 약이라며 믿고 먹었던 겁니다. 혹시 이 약 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약사가 망설였습니다. 순철은 간절한 눈빛으로 약사를 바라봤어요. 제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약사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장도혁 씨 이름으로 처방된 기록이 있네요. 한 달 전부터 여러 번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불면증 진료 기록은 없는데 약만 처방됐어요.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혁이 의도적으로 약을 구했다는 증거였죠. 순철은 약사에게 처방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약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경찰 수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순철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약 처방 기록만으로는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임산부가 수면제를 원해서 먹겠어요? 말이 됩니까? 순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고개를 저었죠. 선배님,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순철은 절망감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민서를 만나야겠다고. 그녀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간호조무사인 민서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순철을 본 민서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민서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순철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가 할인이한테 준 약, 그게 뭐였어?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죠. 영양제요. 임신 준비하면 꼭 먹어야 하는 엽산 같은 거였어요. 정말? 그런데 왜 라벨이 없었지? 순철이 추궁했습니다. 민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소분해서 준 거라 그래요.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유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순철은 약통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영양제야? 약사는 수면제라던데?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준 건 이게 아니에요. 다르게 생겼어요. 몰랐다고? 네가 간호조무사잖아. 약을 구별 못해? 순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도혁 오빠가 준 약도 있어요. 할인이가 불면증이 있다고 대신 약을 전해달라고. 도혁이가? 순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직접 민서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 일이라 참견하기 어려웠죠. 순철은 민서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혁이었죠. 민서는 황급히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왜 안 받아? 도혁이잖아. 아니에요. 별일 아닐 거예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철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민서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 할인이는 네 친구였잖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팔을 뿌리쳤어요. 저도 할인이가 죽어서 슬픈데 다짜고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만 가볼게요. 민서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철은 다시 할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읽기 시작했죠. 그러다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4월 1일. 오늘 이상한 장면을 봤다. 도혁 오빠와 민서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바쁘다고 했는데. 4월 5일. 민서가 오늘도 약을 가져왔다. 근데 이상해. 도혁이가 민서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들었다. 뭐가 고마운 걸까? 순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도혁과 민서의 관계, 수상한 약, 그리고 할인의 죽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철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순철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아버님, 오늘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됐어. 더 할 말 없어. 아버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할인이를 잃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약을 전달한 건 맞지만 정말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도혁 오빠가 할인이를 위한 거라고 했거든요. 민서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순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넌 간호조무사잖아. 약을 확인하지도 않고 줬다고?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아버님,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할인이가 왜 죽었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철은 고민했습니다. 민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도혁에게 접근하려면 민서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민서가 정말 모르고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정말 할인이를 위한다면 네가 아는 거 다 말해. 네, 아버님. 사실 도혁 오빠가 요즘 이상했어요. 할인이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불안해했죠. 그리고 자꾸 보험 이야기를 했어요. 보험? 순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할인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할인이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냥 할인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철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민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혁의 계획은 처음부터 치밀했던 겁니다. 민서야, 네가 정말 할인이 친구라면 나를 도와줘. 도혁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네, 아버님. 제가 도혁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순철은 일단 민서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도록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민서야, 만약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버님, 저를 믿어주세요. 할인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전화를 끊고 순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서가 진짜 도와줄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힐게. 순철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순철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떠난 지 2주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순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순철 고객님이신가요? 한국생명보험입니다. 순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아리님의 부친이시죠?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철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서 말이 사실이었어요. 도혁이가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요? 배우자 사망보험금과 태아보험 청구가 동시에 접수됐는데 확인하실 사항이 있어서요. 순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태아보험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태아보험이요? 우리 딸이 임신 사실을 안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기록을 보니 사망 일주일 전에 가입하셨네요. 특약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철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0억? 그것도 할인이 죽기 일주일 전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게 무슨 말입니까? 30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산모 사망 시 지급되는 특약이 30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 본사에서도 검토 중입니다. 순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혁이 할인을 죽이기 일주일 전에 미리 보험을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획살인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순철은 전화를 끊자마자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도혁이가 돈 때문에 할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험회사에 도착한 순철은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순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일자는 정확히 할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런데 서명란을 보는 순간 순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할인 글씨가 아니야.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이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할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썼는데 이건 각진 글씨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리 서명자란이 있었죠. 거기엔 장도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대리 서명이 가능한가요? 순철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 위임장도 있네요. 순철은 위임장을 받습니다. 거기에도 이할인이라는 서명이 있었지만 역시 할인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도혁이 모든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이 서류들 복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해요.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가져갈 수 없다니.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혁이 돈을 노리고 할인을 죽였다는 것이. 보험회사를 나온 순철은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김 형사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형사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살인의 증거는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우연이라고? 죽기 일주일 전에 30억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순철이 소리쳤습니다.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 정황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검 결과도 자연사로 나왔고요. 순철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경찰서를 나오는 순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철은 할인이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가 너무 많대.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맞아. 특히 임산부 보험이 대박이래. 태아까지 포함되니까 보험금이 엄청나다더라. 순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페를 나온 순철은 도혁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20명 규모의 그리 크지 않은 재무 컨설팅 회사라고 했었죠.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도혁은 부재 중이라고 했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오늘은 외근이라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순철이 돌아서는데 한 직원이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대표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사모님 돌아가신 후로 얼굴이 폈어. 그러게. 그리고 갑자기 회사 확장할 예정이라던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회사 실적은 나날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 말이야.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혁이 벌써 보험금을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철은 할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도혁이 보험 이야기를 자꾸 한다. 태아보험이 필요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메모의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도혁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였어요. 순철은 이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혁 오빠에 대해 알아낸 게 있거든요. 순철은 문자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민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에 그 카페에서 보자. 답장을 보내고 순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인이 좋아했던 별들이었죠. 할인아, 아빠가 꼭 진실을 밝힐게. 도혁이 너에게 한 짓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순철은 보험 서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숫자가 딸의 목숨값이었다니. 순철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순철은 민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었어요. 할인의 묘였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묘비 앞에 서서 순철은 조용히 말했죠. 할인아, 오늘도 아빠가 너를 위해 싸울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묘지를 떠나는 순철의 발걸음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었어요. 카페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순철을 감쌌습니다. 민서는 이미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순철이 다가가자 민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2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할인이 좋아했던 커피였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했던 거예요. 아버님도 드셔보세요. 순철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서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민서는 그런 순철의 모습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도혁 오빠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대요.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도혁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할인이는 도혁 오빠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었던 거죠. 순철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할인이 죽기 한 달 전부터의 내역이었어요. 특히 호텔 결제가 여러 번 있었죠. 순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자식이 정말로. 아버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서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였어요. 하지만 이건 순철이 이미 본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도혁이 다른 보험사에도 비슷한 상품을 가입하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본 거예요. 결국 한 곳에만 가입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죠. 민서의 설명을 들으며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서가 이렇게 쉽게 증거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민서야, 이걸 어떻게 구한 거니? 병원에 아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도혁 오빠를 우연히 봤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걸 알려줬어요. 민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철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민서는 순철의 시선을 피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혁이었어요. 민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순철을 의식한 듯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민서야, 혹시 장인어른 만났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오빠? 전 그냥 아버님 위로해 드리려고. 됐어. 그리고 병원 일은 잘 처리했지? 순철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병원 일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민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오빠.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순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죠. 카페를 나온 뒤 민서는 순철과 헤어졌습니다. 민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인이 아버지가 계속 캐고 다녀서 조심해야 해. 우리가 한 일 절대 들키면 안 돼. 전화를 끄는 민서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카페에서 보여준 슬픔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편 순철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와 도혁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병원에서 뭔가를 처리했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죠. 병원 로비에 들어선 순철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에 죽은 이아린이라는 환자 있었는데요. 그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CCTV는 시스템 오류로 그 기간 영상이 모두 삭제됐어요. 시스템 오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삭제됐다는 겁니까? 2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예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네요. 할인이 죽은 날이 정확히 그 기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순철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순철은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할인이 약을 받았다는 그 약국이었죠. 혹시 며칠 전에 제가 물어본 처방 기록 있나요? 약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 맞다. 어제 젊은 여자분이 와서 기록 삭제를 요청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면서요. 젊은 여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검은 머리에 키가 작고, 병원 간호복을 입고 있었어요. 순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였어요. 분명히 민서가 와서 증거를 없앤 거였죠.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서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도혁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처방 기록도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순철은 할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할인이 병원 다닐 때 적었던 메모장이었죠. 한 장씩 넘기다가 순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서가 준 약을 먹으니 좀 나아진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졸려. 민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날짜를 보니 할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서가 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 처방이 아닌 다른 약을 말이죠. 순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 인연이. 순철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혔죠. 민서와 도혁, 이 둘이 함께 할인을 죽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원룸에서 도혁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빠 다 처리했어요. 병원도 약국도 모두요. 잘했어. 그런데 장인어른이 계속 의심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빠. 증거는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전 계속 슬픈 척하면서 도와주는 척 할 거예요. 민서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할인이는 분수에 넘치게 살아온 애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주제에 행복하기까지 했으니까. 도혁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30억은 우리 거야. 오빠 약속 지켜야 해요. 반은 제 거예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은 민서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실을 향한 순철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용태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철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유튜버라니 무슨 장난 전화인가 싶었거든요. 유튜버요? 전 바쁩니다만. 잠깐만요. 따님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전 사회 고발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순철은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사회 고발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제 딸 사건을 왜 취재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터넷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30억 보험금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용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철은 잠시 고민했어요. 유튜버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지금은 도움이 필요했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죠. 다음 날 오후 순철은 용태와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29살이라고 했지만 더 어려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기자처럼 예리한 눈빛이었죠. 선생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용태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험금 관련 법규, 비슷한 사건들, 그리고 도혁의 사업 실패 기록까지 있었죠. 사위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순철은 놀랐습니다. 10억이라니. 그리고 이상한 점이 더 있어요. 병원 CCTV가 삭제된 시점이 너무 절묘합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순철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었죠. 용태 씨, 그런데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용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누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5년 전에요.
그때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냥 사고로 처리됐죠. 그 이후로 저는 이런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순철은 용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 청년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용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아는 해커 형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삭제된 CCTV 영상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실루엣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순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용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순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용태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됐어요. 일부지만 복원됐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할인이 죽은 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순철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작은 키, 단발머리, 그리고 가느다란 몸매. 그 사람은 약 제조실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 사람이 누구죠? 용태가 물었습니다. 순철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머리를 쓸어 올리는 습관까지. 민서예요. 최민서. 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민서가 그날 밤 약 제조실에 갔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용태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민서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봉지 같은 거였죠. 약 봉지 같은데요? 순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의 수첩에 적혀 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민서가 준 약을 먹었다는 그 내용 말이죠. 인연이 정말로. 순철은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용태는 침착하게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민서 씨를 미행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꼬리를 밟힐 겁니다. 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민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할인의 친구라고 믿었던 그녀가 사실은 적이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용태와 순철은 민서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민서는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바로 도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용태는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죠. 저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네요. 용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철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위와 딸의 친구가 왜 몰래 만나는 걸까요? 그것도 할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차 안에서 도혁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도혁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두 사람. 순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도혁과 민서가 불륜관계였다니. 용태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민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도혁이 그것을 받아 확인했죠.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죠. 15분쯤 지나자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용태와 순철은 민서를 계속 따라갔죠. 민서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민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순철은 그 미소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용태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들이 컴퓨터에 가득했어요.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용태는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도역, 민서, 할인, 그리고 30억이라는 숫자. 화살표로 서로를 연결하니 복잡한 그물망이 됐어요. 도역 씨는 빚 때문에 돈이 급했고 민서 씨와는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할인 씨가 임신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용태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끔찍한 결론이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제 채널에 이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순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자백 같은 거 말이죠. 용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럼 함정을 파보는 건 어때요? 최민서를 유도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할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 밤 순철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서야, 내일 시간 있니? 아직까지 남은 할인이 유품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와줬으면 해. 네, 아버님. 당연히 가야죠.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픈 척하고 있었습니다. 순철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순철은 용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순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용태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들이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에는 녹음기도 붙어 있었죠. 용태는 옆집에서 노트북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순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민서야.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철에게는 독사의 혀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죠. 거실로 들어온 민서는 할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이 진짜 슬픈 것처럼 보였어요. 순철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눈물도 다 거짓이겠지요. 할인이 방에 물건들이 많아서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말이야. 그럼요. 제 물건도 많으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할인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할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가 일기장을 집어들자 순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 네가 준 약 이야기 말이야.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두통약을 좀 줬거든요. 할인이가 머리 아프다고 해서요. 두통약? 근데 할인이가 쓴 걸 보니 그 약을 먹고 더 어지럽다고 했던데? 민서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어요. 그럴 리가요. 그냥 일반 진통제였는데 아마 다른 약이랑 섞어 먹어서 그랬나 봐요.
순철은 서랍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빈통이었지만 라벨은 남아 있었어요. 이 약 말이니?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병원에서도 잘 안 쓰는 약이라고 하더라.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순철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CCTV 복원했더니 네가 그날 밤 약 조제실에 갔더라.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니? 이제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그래.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던데? 뭘 몰래 들고 나온 것 같던데? 민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버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전 할인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남편이랑 몰래 만나? 순철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차장에서 도혁과 손을 잡고 있는 민서의 모습이었죠. 민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도혁 오빠가 너무 슬퍼해서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 차 안에서 30분씩이나?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한 거죠. 그때 순철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도혁이가 다 털어놨어. 너랑 짜고 할인이를 죽였다고.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모르는 일이었죠.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뭐라고요? 도혁 오빠가 그랬다고요? 그래. 다 네가 시켰다고 하더라. 네가 할인이에게 약 먹이자고 했다면서.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짓말. 도혁 오빠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30억이면 우리 둘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순철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이한테 뭘 먹인 거니? 민서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진실이 튀어나왔죠. 수면제예요. 도혁 오빠가 시켰어요. 할인이가 죽으면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했어요. 민서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후회보다는 억울함이 더 많았어요. 왜 할인이는 다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안, 사랑받는 남편, 임신까지. 전 아무것도 없는데.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할인이가 네 친구였잖아. 친구? 친구가 뭐예요? 대학 때부터 할인이는 늘 주인공이었어요. 전 늘 들러리였고요. 근데 도혁 오빠는 절 선택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민서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추악한 진실이었죠. 할인이가 시험관 시술에 실패할 때마다 속으로 기뻤어요. 9번째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하필 그때 성공한 거냐고요. 순철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위해 참았어요. 그래서 약을 바꿔친 거니? 네. 할인이가 먹는 영양제를 수면제로 바꿨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요. 민서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한 듯 했습니다.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그날 밤 마지막 약을 가져왔어요. 평소보다 3배 용량이었죠. 할인이는 의심 없이 먹었어요. 저를 믿었으니까. 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그때 용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다 녹화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최민서 씨.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용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철을 돌아봤어요.
처음부터 함정이었군요. 그래.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서는 웃었습니다. 공허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하지만 전 할인이가 미웠어요. 정말로 미웠어요. 용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용태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영상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어요. 업로드 완료됐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민서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언론사들도 속보를 내기 시작했죠. 선생님,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스 특보가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민서와 도혁을 규탄했죠. 하지만 아직 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혁의 집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도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철은 경찰서에서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혁의 통장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3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네요. 계좌는 홍콩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죠. 그놈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순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공항 출입국 기록을 조회 중입니다. 아직 출국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 순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용태였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제 방송 보세요. 도혁 씨가 인천공항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순철은 급하게 핸드폰으로 용태의 생방송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출국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댓글창에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방금 3번 게이트에서 봤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한 사람이 도혁 같아요. 지금 면세점 쪽으로 가는 중. 용태가 카메라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긴박함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보받은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습니다. 순철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인천공항 쪽에 지원 요청, 피의자 장도혁 추정 인물 발견. 한편 구치소에 갇힌 민서는 좁은 독방에서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 끝은 피가 맺혀 있었죠. 변호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민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도혁 씨가 도주를 시도하고 있답니다. 당신만 잡혀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민서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인간이 나만 버리고 도망간다고? 민서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어요. 내가 다 털어놓을 거예요. 도혁이 시킨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놈의 계획이었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메시지, 통화 녹음, 만약 있다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도혁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빠 약은 준비됐어요.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메시지를 읽으며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공항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용태의 카메라가 한 남자를 쫓았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였죠. 저기요. 잠깐만요.
용태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남자가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퇴로가 없었죠. 결국 남자는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다가가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어요. 도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장도혁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혁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민서가 다 한 거야. 그년이 할인이를 질투해서. 용태의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인간 쓰레기. 끝까지 남 탓이네. 30억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나? 순철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였던 그 남자가 너무나 비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경찰서로 끌려온 도혁은 취조실에서 계속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민서가 먼저 제안했어요. 할인이를 없애고 보험금을 나누자고.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그런데 보험은 당신 명의로만 가입되어 있네요. 수익자도 당신이고요. 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그리고 이서명, 부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신한 거죠?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두 사람의 체포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어요. 임신한 아내를 독살한 혐의로 남편과 내연녀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보험금은 무려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순철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용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덕분에 두 사람 다 잡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용태 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이 남았잖아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순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할인이의 마지막 날처럼 느껴졌죠. 구치소에서는 도혁과 민서가 서로 다른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도혁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민서도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나 유혹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슬금슬금 다가왔잖아. 간수가 와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증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 구치소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도혁은 좁은 독방에서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민서의 진술서였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전부 도혁이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과 질투에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도혁은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종이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인연이 감히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같은 시각 민서도 도혁의 진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할인이를 없애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배신하다니. 거짓말쟁이. 네가 먼저 나를 꼬드겼잖아. 그녀는 손톱으로 벽을 긁었습니다.
이미 부러진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순철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그의 옆에는 용태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혁이 피고인석에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에 번듯했던 사업가와는 전혀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장도혁은 30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독살했습니다. 도혁이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저는 할인이를 사랑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어요. 정숙하십시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위조된 서명, 그리고 약물 구입 기록이었죠. 피고인은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안 직후 태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특약 30억 원으로요. 도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한 당연한 준비였습니다. 그럼 왜 수익자가 아내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입니까? 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어요. 다음은 민서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법정에 들어왔을 때 순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의 친구였던, 딸이 그토록 믿었던 그 여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머리가 얼굴을 가렸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서, 당신은 할인 씨에게 어떤 약을 줬습니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면제였어요. 도혁이 준 거였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줬습니까?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순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할인이한테 뭘 먹인 거야? 판사가 순철을 제지했습니다. 용태가 순철의 어깨를 잡고 다시 앉혔어요. 휴정 시간, 도혁과 민서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다 니년 때문이야. 도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 민서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두 번째 공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서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메시지들이 공개됐어요. 오빠, 할인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양을 늘려. 확실하게 해야 해. 무서워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 30억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철은 눈을 감았어요.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도혁은 독방에서 날뛰었습니다. 벽을 치고 철창을 흔들었어요. 억울해.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옆 독방의 재소자가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아내 죽인 그놈이지? 임신한 아내를.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욕설이 쏟아졌어요. 인간 쓰레기.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뱃속 자식까지 죽인 거잖아. 도혁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민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재소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친구 남편을 뺏고 친구까지 죽였다며? 식사 시간 아무도 민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누군가 일부러 부딪혔어요. 국이 쏟아지고 밥이 바닥에 떨어졌죠. 미안. 실수했네.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공판, 마지막 진술 시간이었습니다. 도혁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가고 눈은 훤하니 꺼져 있었죠. 민서가 나타났을 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할인이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30억 보험은 왜 가입했습니까? 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할인이가 미웠어요. 좋은 남편, 임신, 행복한 가정.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할인이만 행복한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장도혁, 무기징역. 피고인 최민서, 징역 25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서는 계속 울기만 했죠. 순철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용태가 따라왔어요.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끝은 할인이가 돌아올 때예요. 그건 영원히 없겠지만. 감옥에서의 첫날 밤, 도혁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도 독방에서 할인이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같이 웃고 떠들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서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할인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두 사람은 각자의 지옥에 갇혔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했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30억 보험금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친구의 배신, 그리고 죽음 사랑이라는 이름의 탐욕. 하지만 순철은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법이 그들을 벌했고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죠. 이제 남은 건 딸을 그리워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새벽, 순철은 작은 화분과 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죠. 묘지로 가는 길, 순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용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용태 씨도 고생이 많아요. 이른 시간에. 용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할인이의 묘로 걸어갔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한 순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아,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태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빨간 녹화 버튼이 켜졌죠. 순철은 묘비 옆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퍼낼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흙과 눈물이 섞였죠. 네가 어릴 때 말이야. 우리 집 마당에 꽃을 심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가 바빠서 못 해줬는데. 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순철은 묘목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서야 심어주네. 네가 좋아하던 벚나무야. 흙을 다시 덮으며 순철은 할인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다른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할인이의 손글씨로 소중한 나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죠. 네 일기를 읽어줄게. 내 딸. 순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드디어 시험관 시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9번째 시도 끝에 이뤄낸 기적이다.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저 하늘처럼 맑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 순철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용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순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용태가 카메라를 내리고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할인 씨가 남긴 또 다른 일기가 있어요. 순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인이의 디지털 일기였죠. 2024년 2월 28일. 아빠가 오늘도 전화를 주셨다. 몸은 괜찮냐고, 밥은 먹었냐고. 늘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게 아빠의 사랑이란 걸 안다. 나도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순철은 흐느꼈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 할인이가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용태가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을 떠났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사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다. 순철은 묘비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이 영상을 올려도 될까요? 용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려주세요. 할인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 뒤 순철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벚나무는 조금 자라 있었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용태는 가끔 순철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묘지에 가기도 하고 할인이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어요. 선생님, 할인 씨 사건 이후로 보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대요. 법도 개정된다고 하고요. 그래요. 할인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꽃잎이 순철의 손에 내려앉았어요. 작고 여린 꽃잎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했죠. 순철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일기장에 끼워 넣었습니다. 할인이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게. 네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가슴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철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랑해, 할인아. 영원히 사랑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